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9 국정감사 기록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XSFM 19 국정감사 기록실 산업통산 중소자원 중소산업통산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입니다. 뭔지는 알아들으셨지요? 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이거 줄이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산통자위, 산통자중벤기위. 이거 저기 산자중기위.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네. 제 앞에는 덕질 간사가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는 유 보좌관이 앉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이 시간입니다. 저렇게 쉽게 하면은 앞에 거 다 편집되고 이것만 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밑에 대본 보면 나와요. 아무튼. 컴스테이션 트루패밀리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19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수다맨이 된 기분이네요. 이거 약간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역, 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 전부 다 헷갈려가지고 막 자기 맘대로 불렀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생각했죠. 저거 언제 외우지? 막 동대문 역사는 중요해 역. 네. 동대문 역사와 박물관역. 한 마음의 장.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 가족 피부와 모질은 트루패밀리 마유와 홀스미트.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패밀리를 주세요.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 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국정감사에는 종이가 참 중요하죠. 많은 나무들이 갈려나갑니다. 네. 네. 그 종이를 제대로 쓰려면 좋은 데스크탑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컴스테이션. 라이젠 젠2 3세대 CPU를 탑재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구매해 보십시오. AMD 라이젠 7 3700X CPU, 16GB 램, RX 590 8GB 그래픽카드, 서머랩 트리니티 쿨러까지 갖춘 고사양 게이밍 PC도 있습니다. 이건 갖고 싶네요. 높은 사양과 적절한 가격의 밸런스를 가진 PC를 원한다면 이경식 사장의 이름을 건 이경식 스페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식 스페셜을 하면 사장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갖고. 사장님 스티커 만들까봐요? 그럴까? 여행용 트렁크에도 붙이고. 그 나름 이렇게 잘하면 귀엽게 만들 수 있을 거. 난이도가 높겠군요. 누르면 삑 소리 나는 공으로 만들면 좋겠다. 아, 개들이 물고 있고 평상시에. 게임은 필요 없지만 사무용 PC로서 남부럽지 않게 쓰고 싶을 땐 가정용, 사무용 모델 1, 2 있습니다. 윈도우 10 정품도 판매합니다. 모니터 그냥 그 자리에서 고르십시오. 몇 인치인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액세스몰에서 클릭 하나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AS는 이경식의 자존심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AS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이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처가 무엇일지 인수분해해보면 됩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담당하는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 외에도 특허청, 지식재산연구원, 무역투자진흥공사, 무보, 산업기술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한전, 까공,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공, 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등을 감사합니다. 올 7월에 한국당이 보건복지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새로 추인했습니다. 마지막 국감의 위원장은 한국당 서울 강남 갑의 이종구, 민주당은 간사 대구 북구 의뢰 홍일학 등 12명, 한국당은 간사 강원 원주 갑의 김기선 등 11명, 바른미래당은 간사 비례대표 김삼화 등 2명, 비교섭단체는 평화당 1명, 아직 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강길부, 이미지 회복이 요원한 이용주 등 무소속 2명입니다. 그러합니다. 산자중기위의 이슈들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해수위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던 위성권 의원입니다. 제주도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지만 안 중요한 듯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듯. 이슈 하나. 모두 선진국.
농촌만 개발도상국 민주당 위성권 지난 7월에 트럼프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의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4가지 기준을 세워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이 아니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WTO에 전달하고 WTO가 90일 이내에 개발도상국 지위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라도. 네, 4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트럼프의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가진 힘의 원형을 발가벗기죠. 네. 사실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WTO에 전달하겠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전달해가지고 걔네가 뭐라든 말든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할 거야. 알지? 그러니까 그리고 너네는 우리 말 들어. 국제기구는 나야 나. 이런 소리입니다. 봉준호 감독이었나요? 예.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 미국인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오스카. 네. 네, 오스카는 로컬이잖아요 라는 인터뷰를 하니까. 아마 그 미국을 벗어나 본 적 없는 미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캘리포니아 지역 로컬인가? 그게 그 화이관, 미국의 화이관이잖아요. 네. 그 중국이 자기의 나라 땅을 그 천하라고 부른 것과 미국이 뭘 할 때마다 자꾸 월드를 붙이는 게 동일한 사상에서 비롯된단 말입니다. 네, 아무튼 WTO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정한 4가지 기준은 OECD 가입, G20 가입,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56개국, 그리고 세계 상품 교역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의외로 우리나라는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아, 역시 선진국. 네. 트럼프가 누구한테 말한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다 해당할 것 같은 중국은 OECD 가입국이 아니고 고소득 국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2개가 해당되므로. 2개가 압도적으로 해당이 되죠. 네. 트럼프가 얘기한 90일은 10월 23일로 바로 다음 주입니다. 코앞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날부터는 한 5일 남았죠? 그러네요. 네.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지면은 무역 관련 규정에서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좀 너무한 소리입니다, 이거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거죠. 이에 위성군 의원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농업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농민단체, 농민 언론 등은 모두 개도국 지위를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뉴스입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현행 관세나 보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성윤모 장관은 개도국 지위와 농산물의 양자 협상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공부하다 만 듯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로 원론이죠. 위성곤 의원은 결국 양자 협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농업 부분에서 많은 것을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의원실이 산통자위로 가야 하는 이유를 위성곤 의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산업의 하나로 이걸 왜 고려 안 하냐는 얘기를 장관들한테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너 자동차 얼만큼 개방할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얼만큼 더 팔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하는 거야. 반도체 얼마나 더 팔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하는 거고 이걸 장려하는 거야. 농업을 얼마나 더 희생시킬 건데. 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면전에다 해야 되는데 한국 국회가 그런 일을 잘 못 보여줘요. 네. 그런 질문을 할 용자들도 별로 없고 왠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이러한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되게 많은 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혈만 해요. 그 피만 많다고 계속 팔팔 뛰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이유도 제공해주고 욕망도 인정해주고 그 욕망을 키워주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 있어 한국 정치에 있어 농업이란 늘 그냥 다른 데서 나오는 세금을 갖다 주면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손희상 선생이 더 잘 아는 문제인데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산업은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부자 나라의 지위를 모두 인정했더니 농업이 타격받잖아요. 왜냐면 농업은 제자리 걸음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오랫동안 안 했던 대가를 또 치르게 될 것이다. 다음은 가스공사 얘기입니다. 이슈 2.
위험천만 가스공사, 민주당 송갑석,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김관영. 네, 국토교통위에 허그와 도공이 있었다면 산통자위에는 가스공사가 있죠. 그렇군요. 1, 2, 3당에서 한 명 이상이 꼭 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가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가스안전공사의 50억 원대 종합비리 사건이라는 걸 소개했습니다. 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7년 동안 인터넷을 쓰지 않겠어요? LG U 플러스 걸 썼답니다. 그 전용선을 계약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걸 계약해서 쓰면서 뇌물도 오고 가고 배임도 하고 배임에 뭐가 따라오죠? 사기도 치고 사문서 위조도 하고 위조했으면 사용해야죠. 위조 사문서 행사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금품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줄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에 내부감사 때문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감사가 있기 3년 전인 2015년 7월에 캐나다 가스안전공사의 캐나다 해외법인에서 자문료 5,5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자문 보고서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줄줄이 끌려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건 뭐야? 하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5,500만 원을 잡아당겼는데 50억 원이 툴툴툴툴툴 하면서 이렇게. 네, 17년 동안에 50억 원이. 이 공사에는 부사장들이 몇 명 있죠. 그 부사장들 중 어느 부사장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높아 보이는 어떤 부사장은 이 내부감사팀이 비리를 적발하니까 곧바로 전직 사장을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 같이 죽자. 아니요, 난 살겠다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사장직이 당시 공석 상태였어요. 네. 현 사장이 부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갑석 의원의 해석이에요. 해당 부사장의 조치는 꼼수였다. 왜죠? 나는 부사장이 직위에 있잖아요. 계속 부사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비리의 일부란 얘기예요. 내부감사는 이제 내부감사기 때문에 상임 이사 신분인 부사장을 징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찔렀잖아요. 내가 고발했어요. 네. 그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 사람을 제껴두고 하는 거예요. 네. 전 사장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리고 부사장의 직속 그 부서인 법무부의 법무부장이 검찰에 제출해야 될 서류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송갑석 의원실이 찾아냈습니다. 예. 이렇게 단독 피의자가 된 전직 사장은 대형 로펌을 썼고요. 올해 5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부사장은 되게 꼼꼼한 것처럼 다 걸렸는데요? 결국에는 송갑석 의원이 다 재구성을 해냈습니다. 부임 3개월 차인 현직 최희봉 사장은 이 모든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스공사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지난 5년간의 연구 용역 현황 자료였는데 네. 처음 받는 게 좀 이상해서 다시 한 번만 달라고 했대요. 받았는데 내용이 달라요. 질문이 같았는데 받은 자료의 내용이 달랐다. 네. 머리 위에 물음표가 뜨죠? 네. 왜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냐. 내용도 뭔가 이상하다. 그제서야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에서야. 그리고 안전사고 현황 자료도 받았는데 같은 사고가 2번 열거된다거나 부상자 현황은 아예 다른 자료가 섞여 들어와 있다거나 했답니다. 쉽게 말해 성의 없었다고 보일 수 있었겠죠, 의원실에서는. 게다가 안전사고에 대한 직원 징계 현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징계가 없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뛰어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하지만 의원실은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가스공사에는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나 보네요. 원래 직원들이 아니고. 랜덤으로? 네. 그러면 그 없는 척했던 징계는 왜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라는 이런 식입니다. 1월 7일 부곡산업단지에서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스공사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사고의 전말을 보고한 시점은 사고 후 한 달이 훨씬 넘은 2월 18일. 이런 케이스는 어떠냐면 다 메꿔놓고 보고합니다. 아유 깔끔하잖아요. 6월 18일에 사천에서는 배관 손상이 있었어요. 예. 이건 아예 보고를 안 했어요. 네. 열흘 후에 국회 보고를 통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9월 30일에는 통영기지에서 탱크 화재가 발생했죠. 오후 5시에 발생했는데 가스공사는 7시간 30분이 지난 뒤에야 보고가 국토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나마도 유선이었습니다. 7시간 30분이 지났으면 다음 날이에요. 5시였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얘기 아니에요. 전화를 한 다음에 전화 받았어.
저 연기 보셨죠? 저 뉴스 보셨죠?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식의 사건 사고가 최근 5년간 총 39건, 부상 29명, 사망 5명. 이거 포스코보다 훨씬 많잖아. 예, 아무튼. 안전사고 외에도 성희롱 7건, 성추행 3건, 폭행 3건, 음주운전 2건 등등등. 자, 그럼 다시 진기로 돌아봅시다. 대부분이 견책이었다고 합니다. 성범죄 견책.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 감봉 2개월. 뺑소니가요? 무면허 운전 감봉 1개월.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내부 직원은 징계하지 않고. 네. 등등등. 뺑소니가 아니구나. 음주운전 후 도주구나. 네, 튀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왜 정의롭게 우린 팟캐스트니까요. 한국당 의원이 지적할까? 라는 이유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그냥 SK를 주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민영이 더 경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낼 거예요.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거기까지 안 가고 밝혀낸 과정까지만 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아니, 여기까지만 왔는데도 이미 이렇게 어이가 날아가는 단계인 거죠. 자, 이런 가스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검사 신뢰할 수 있을까요? 3당으로 가봅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실이 맡았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 사고 중에서 가공이 검사를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25.7%. 우리는 모두 가스안전공사와 어떻게든 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을 우리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가끔. 네. 그가 열심히 검사를 합니다. 검침원이 와서 보십니다. 검사원이. 되게 고생하시죠? 그니까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볼 시간이 없음이 분명함이 그의 몸짓과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네. 네.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71.1%. 산업용. 예, 검사를 했는데도 김관영 의원이 이를 캐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 이에 대한 김형근 사장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검사가 필요한데 검사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검사를 마쳤음에도 사고가 난 사례도 있다. 후자가 검사를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이분의 본명이 고타마 시다르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 게다가 진리를 탐하고 있어요. 전현직 사장. 아니, 하긴 했잖냐? 후자가 검사를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못 봐서 그런데 그 옆에서 최이봉 사장의 표정을 보고 싶었어요. 현직 사장의 표정을. 가스안전공사는 역사도 길고 꼭 공사에 오래된 직원들이 해먹으려고 만들었고 이런 흔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스안전공사가 존재해야 할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존재를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래야 무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게 진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제가 이랬으면 밤새 등짝 스매싱했을 거예요. 성적표를 가지고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다. 후자가 공부를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그렇죠. 그럼 답변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린치를 당하겠죠.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리 어머니는 방금 네가 말한 거 300번 써오라고 할 거예요. 네. 이슈 셋. 거듭된 ESS 화재. 한국당 이철규, 바른미래당 김삼학, 무소속 이용주. ESS 화재 사태는 많이 보도되었지만 또 못 보신 분들이 많을까 걱정입니다. 네, 올해 ESS에서 거듭 화재가 발생해 업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ESS는 진짜 쉽게 말하면 큰 건전지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전해서 모았다가 이거를 효율적인 분배를 알아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삼성 SDI에서 이거 대책 내놓는다고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몇백억 쓰겠다, 몇십억 쓰겠다, 이런 얘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력 분배도 하고요. 네.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도 쓰이고 있고요. 큰 공업단지나 민가 등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따지면 약간 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댐에 물을 채우고 여기저기 분배하는 것처럼. 보면은 약간 서버실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에서 화재가 22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원인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의 배터리는 거의 삼성과 LG의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뭐 취재 기사들이 나왔는데 LG화학의 ESS 관련 화재 사고는 배터리를 자세히 어디서 왔는지 보니까 다 LG케미컬의 LG화학의 난징 공장에서 왔다라는 네. 점이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민간 합동조사단이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원인 발표가 배터리의 자체 결함이 아니고 전기적 충격에 따른 보호 시스템 미흡, 운영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등 여하튼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나왔습니다. 네. 조사위에서는 배터리의 제조 결함도 일부 발견했지만 이를 통해서 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좋게 말해주면은 만들어지기를 약하게 만들었고 쓰기도 막 썼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네. 예전에 소니 888이라는 이어폰 기억하시나요? 뭔데요? 소니의 전설적인 이어폰이잖아요. 입으로 불어도 고장난다는. 진짜요? 네. 네. 옛날에 광케이블 같은 거였나 보다. 그 음악 듣는 용. 인기가 되게 많은 이어폰이었는데 내구성이 워낙 약한 걸로 악명이 높았던. 단선 왕이라고 불렸죠.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의원과 김삼화 의원은 이 조사 발표를 믿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조사 발표가 너무 기업의 책임이 없거든요. 네.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배터리 원인을 너무 축소했고 화재 원인이 아직 배터리에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4건의 화재는 아까 유 보좌관이 말했듯이 중국 남경 공장에서 2017년 4분기에 만들어진 배터리들이었거든요. 네. 삼성은 이에 비용을 더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건 그렇죠. 뭐 국정감사에서 맨날 하는 말입니다. 2천억을 더 쓰겠다. 근데 이 한 줄만 말한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제가 지금부터 불도 났겠다 화가 나니까 2천억을 더 써서 쇼핑을 할게요. 인지. 그러니까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더 쓰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전량 교체를 하고, 네. 시설 관리에 인원을 더 투여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심이 어떠냐. 네. 정도의 질문일 텐데, 알았다라는 뜻과 돈을 더 쓰겠다라는 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또 발견된 게 LG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 용량을 70%만 채우면 화재가 안 났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채우거나 오버로 채우면 화재가 났다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LG에서 이제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개선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오버도 아니고 딱 100%를 채웠는데 화재가 또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LG의 입장이 더 솔직한 게 여기 나와서 지금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도 모르겠다. 모든 액션과 모든 조치를 다 해봤다. 여기에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게 이게 리콜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배터리는 최종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LG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요. LG는 만약에 원인이 제품 결함으로 밝혀지면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도 전량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가 장관보다 딱 한 발 더 앞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주죠. 리콜 대상이 아닌데 리콜을 해준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양심적인 기업이다가 결론이 아니라 네. 제도가 그지 같다가 결론입니다. 네. 네. 혹은 LG가 지금 약간 찔리기 시작했다. LG 삼성이 지금 나름 뻗대는 측면이 있는데 뻗대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인정, 전량 교체. 그러면 주변 고객들 보상, 배상. 그죠. 큽니다. 네. 이미지 회복에 들어가는 홍보비. 그러면 회사에서 맨 윗선이라 쳐요. 어딘가에서 막 구씨가, 이씨가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급에서 목숨을 건 거예요. 이거 배상 보상으로 이어지면 우린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냥 로펌에 얼마를 더 쓰는 한이 있어도 100억을 더 쓰는 한이 있어도 저기에 몇천억은 못 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인심 쓰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해외의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같은 일들을 겪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국제 뉴스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은 거예요. 이 지정 배터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민간 합동조사단이 원인을 발표하면서 배터리의 결함이 아니고 관리의 문제다라는 발표를 한 것부터가 일단 조금 의심스럽고 세월호 참사 때처럼 생각해야 돼요. 조사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봐야 돼요. 그리고 70% 위로 70%로 채우면 화재가 안 났고 그 위로 채우면 화재가 났고 네. 화재가 난 배터리 생산 공장과 생산 시기가 같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리듬은 다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그 BPM을 잘못 계산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음악이 나와요. 한편 이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그 정부의 잘못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 ESS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안전조치는 지난 6월에 민간합동조사위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거 아까 말한 그거 발표하면서 이런 안전조치를 하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 1173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에 이를 통보하고 이행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김삼화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은 1000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104개 업체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상위 100개 업체다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진심으로 이 ESS 화재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아 이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고 이미 퍼져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대형 화재라는 건 나고 나면 원인을 몰라요. 그게 아마존의 화재였든 캘리포니아의 산불이었든 네. 나고 나면 원인을 몰라요. 다만 인류가 그 사이에 뭘 바꿔놨길래 이렇게 불이 많이 나지? 라고 했을 때 환경 측면을 제외하면 점점 더 늘어나는 ESS 시설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한국도 더 늘어날 거예요. 그쵸. 인력 없다는 소리 계속 나올 거고 인력 더 늘려라라는 소리 계속 나올 거예요. 시작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전기 얘기입니다. 아, 에너지 얘기입니다. 이슈 넷. 태양광 인증 아주 어렵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디테일이 강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의원실이 이번에 어떤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일 잘할 의원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 루트 이상한 거 택해가지고 고생이 많아요. 진짜요. 옆에 꽃가마가 있길래 좋은 길인 줄 알고 온 거야. 네. 고생이 많아요. 왜 그리고 처음 들어올 때는 왜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이 뭐가 중요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요즘은 특히나 진영 논리 위에서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정치적인. 전 그게 좋다고 봐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유 당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가서 키워 이러면서 바카스 광고처럼 하면 될 줄 알았어. 나는 또 대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했거든. 수학만 하고 몰랐지 뭐야. 이렇게 수학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렸네요. 그래서 정치가 뭔지 모르고 저 멀리 꽃가마가 보이길래 왔다가 난 되게 열심히 하고 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숫골이었냐면서 욕이나 먹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네, 이 정당의 일부 의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떤 제보였냐면 일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설비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그 가중치, 그러니까 추가 점수 같은 건데 네. 그걸 받기 위해 설비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제 상식에서는 뭐 이해되는 선이에요. 그런 사기는 흔해요. 네. 뭐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를 읽었을 때 뭔 말이야? 뭔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박근혜 정권 때 저희 같은 업체들을 말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권 때라고 민주국가 아니었습니까? 함부로 막 내란 선동 이러면서 우리 회사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우리 회사 같은 업체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언론사로 등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덜컥 겁을 먹었어요. 그 법안이 추진될 때부터. 와, 지금부터 얼마를 더 벌어야 5인을 정규직으로 붙이지? 나 포함해도 되나? 막 이 모든 걸 막 다 알아봤어요.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은 더 이상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만약에 그죠? 더는 안 되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면 그 법안은 통과됐고 네. 지금쯤 운영되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 저는 가라를 칠 방법을 연구했겠죠. 이 헛개비가 필요한데 말이야. 홍의 장군들이 한 2명만 있으면 어떻게 5명을 만들어 보겠는데. 네, 비슷하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설명해봐요. 현행 제도에 따르면요, 태양광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해요. 발전기, 뭐 저장소, 뭐 이런 거. 그럼 전기 안전공사가 먼저 와서 안전 검사를 합니다. 그걸 받았죠? 그 다음에 에너지공단이 와요. 그러면 에너지공단에 무슨 인증서 같은 걸 신청을 해요. 예. 이게 뭐 RED였나? 네. 인증서에는 가중치가 있는데 설치 장소, 설치 조건에 따라 주어지고 이 가중치를 생산 전력에 곱해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즉 가중치가 수익의 열쇠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중치를 받는 발전소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숫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겠고요. 네. 그러면 설비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면은 전기안전공사나 에너지공단 직원이 이렇게 검사 나왔다가 들키지 않을까? 들키지 않겠네요.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집 마당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뭐 100의 전력을 생산하면은 곱하기 1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는데
옥상에 네. 설치하면은 가중치가 뭐 2다. 곱하기 2 해서 200만 원을 받는다. 네.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뭐 지하실에 설치하면 1.5여서 1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뭐 안전검사 나오고 인증서 받으러 온 전기안전공사나 에너지공단의 직원 없을까요? 인증 인력의 숫자가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게 에너지공단의 직원이죠? 네. 에너지공단의 설비 확인 담당 인력 본사와 지역본부를 모두 합쳐 16명입니다. 여기야말로 홍희 장군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16명이 지금 2019년 8월 말에 생긴 가중치 받는 발전소 1692개를 다 봐야 된다고요. 네, 다 봤어야 됐다. 이러면은 하이패스 1000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럼요. 넣다 뺐다 안 해도 되죠. 네. 1000번을 하이패스해야. 결국 현장에 직접 나갈 일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되네요. 제출한 서류만 보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도장 찍을 시간도 없어요, 이러면. 이건 가족관계 증명서 뽑으러 오는 동네 민원인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요. 아, 그죠. 김사마 의원은, 여기까지 딱 해놓고서, 그러니까 인력 충원하세요로 끝나면은, 일 잘하는 의원 버전 가중치 0.8이죠. 네. 김사마 의원은 인력 충원도 필요한데, 동시에 이제 인증서 발급 절차를 전기안전공사와 행정 통합시키거나, 지자체가 대신 관리하는 방안 같은 것도 고려해보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공단의 조직을 비대하게 해주는 게 지금 당장 그렇게 좋은 답이겠느냐. 그리고 당장 그렇게 그 전문 인력이 뽑히겠느냐. 네. 그럴 거면 뭐 전기안전공사랑 같이 하든지 지자체랑 같이 하든지 해라. 게다가 거죠. 또 이런 류의 발전소는 평생 마냥 계속 폭발적으로 신규로 늘어나고 그럴 리 없거든요. 네. 뭐 한 10년에서 20년짜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대한 규모의 공기업이 이것을 대행 잠시 해준다. 라고 생각하고 조직을 꾸리는 게 나을 텐데. 네, 급할 때만 좀 도움받고. 그러면 전기안전공사 혹은 한전이 적임이겠죠. 네. 아니면 뭐 그 지역 지자체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생각을 막 열심히 굴려보면요. 네. 에너지공단도로 직원 채용하세요.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채용도 하시고.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치킨집 얘기입니다. 이슈 5. 치킨집이 덜 많으려면 민주당 우원식, 위성군, 평화당 조배수.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입니다. 편의점 주요 3사의 매장이 주요 3사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 개죠? 7. G. G요? C. 아, G. 네. 네. 7GC. 네. 그렇습니다. 9세대는 L. 그렇죠. 네. F. 얘는 로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L. 그 일본으로, 네. 네. 철수였죠. 에루. 5개의 한계, L로. 5개의 한계꼴로 저매출 구간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치킨집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창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편의점 얘기가 나왔고, 치킨집 얘기가 나왔고요. 이 저매출이라는 개념을 복잡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이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이 저매출에 해당한다. 그러면 한 사람 최저임금이 극단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 정도로 해석하면 전 적당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치킨전의 내용이었죠. 10편에. 네. 지난해 치킨집은 6,200개를 개업을 했고 8,400개가 폐업했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상권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원식 의원은 이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그레이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장만 들어보면 딱 영혼 없는 정치인 문장이긴 한데 더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위성권 의원은 치킨 소비가 늘어서 치킨집 매출액은 2011년 2조 3천억 원에서 2017년 4조 9천억 원까지 올랐다고 말하고는 매출은 2배가 넘게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치킨집 영업비용은 6,3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으로 90%가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매출 오르고 치킨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지만 치킨집 영업비용도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과공급. 네. 때문에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을 한 거죠. 결국 프랜차이즈로 화살이 넘어가게 돼요, 이러면? 여기서는 과밀업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네, 이제 편의점도 그렇고 치킨집도 그렇고 너무 과밀하게 지금 창업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편의점은 요즘 좀 심하잖아요.
그죠. 네. 5걸음에 하나씩 있는 느낌이죠. 도심에서는.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권 분석 서비스의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고 또 기업의 데이터도 받아서 한 번에 융합해서 창업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저 앞에서 나왔던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좀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기업의 자료를 관이 정부가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상권 분석을 하겠다. 왜냐면 이거를 프랜차이즈의 자유를 맡기니까 이거 나물마라 개업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공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지금 고민의 소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네. 상권 분석을 하는 것까지가 공공의 영역이냐, 아니면은 상권 분석을 해서 여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공공의 영역이냐. 거기엔 각자 의견이 다를 텐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보면 상권 분석하는 건 무조건 공공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한국처럼 모든 1층에 가게가 있는 나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어떤 외국 영화 보면은 사람이 집에 왔는데 1층 문 열고 들어가죠? 1층에 집이 있어? 그리고 화단 있고 막. 맞아요. 개 나오잖아요. 와와 이러면서. 네. 한 20년 전에는 한국에도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옆에 막 금은방 막 술집 이런 게 있고 그 옆집이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상권 분석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홍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하시기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나와가면 유피디님 말씀대로 거기에 새로 창업하는 거에 대해를 어떻게 조금 약간 자제시키는, 막는 그런 것까지 발전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한국당이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만 공공성을 쓴다고 생각해보면 이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터브를 활용한다. 무슨 거대한 서버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 쓰세요. 네. 둔다. 그러면 그걸 볼 줄 아는 예비 점주들이 보면 좋고.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그걸 보고 있도록 만들고.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기업과 점주 간의 텐션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공개 정보가 데이터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너네 프랜차이즈 본부 우리의 상권 분석을 봤어 안 봤어? 근데 이거 또 왜 내줬어? 내주니까 너네들은 수익이 더 늘었지. 근데 저 점주는 망했지. 네. 라고 명명백백히 짚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의무적으로 이걸 확인하게 하는 약관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네. 상권 분석 서비스, 상권 분석 국가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오겠네요. 통계 잘 쓰고 데이터 잘 쓰는 의원들 국감할 때. 재밌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걸 대행 분석해주는 기업들도 나올 거예요. 좋으면. 네. 여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슈들 들으셨고요. 광고 뒤에 기가 쇠하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종구가 있거든요. XSFM입니다. 살짝 항의할 때도, 크게 한 소리 할 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다 알아듣진 못하는 집사들의 선택. 더 많이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02-2120-2337로 전화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XSFM 2019년 국정감사 기록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간입니다. 이종구 시간. 장면 하나. 이종구 하면 욕설, 욕설 하면 이종구. 네,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는 욕설 베스트 3 안에 들어갑니다. 네. 아직 국감은 끝나지 않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갱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위원장입니다. 네. 우리 강남갑의 이종구 의원. 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장이 이 발언을 끝내면서 이마트 고발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주문을 한 거예요. 아,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장이 네.
이마트가 이런 횡포를 부려가지고 우리가 못 살겠어서 단체로 돈도 모으고 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했는데 검찰이 조사를 안 시작하고 있다. 이러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라고 산자중기위의 국감장에서 소리를 쳤어요. 네. 피해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네. 그러자 그러니까, 이정구 의원은 알겠어요.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위원장이니까요. 그런 네, 말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이분이 그에 대해서 와 알겠어요.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죠. 네. 아무래도 누가 봐도 약간 검찰 개혁이 나와서 조금 불편한 표정이 좀 보였는데 한국당 위원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 뒤에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욕설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초짜의 실수죠. 아니 어떻게 초짜야? 이 사람은 삼선의 위원장인데. 위원장 처음 해봐요. 위원장 마이크는 내가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 말이 나오면 누가 뮤트 눌러주는 줄 아나 봐? 그래서 고등 근데- 래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상한 실수예요. 위원장이 아닐 때와 위원장일 때의 막말은 또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네. 네, 그래서 그대로 이 욕설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후에 우원식 의원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혼잣말이 마이크로 들릴지는 몰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뭐 유감을 그렇게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런 식이죠. 봤어? 그렇죠. 이러면서. 아, 들었네. 네. 한편 이 자리에 있었던 권칠승 의원은 3일 후에 국회의원의 막말을 회의록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정직한 사관들이 쓰던 조선왕조 실록처럼 되는 거죠. 정확히는 그 수정은 가능한데 수정할 때 수정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수정할 때 반드시 뭐 사유라든가 뭐 원래는 뭐 어땠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놓게. 전하께서 그만 쓰라 하심. 전하께서 또 그만 쓰라 하심. 전하께서 자꾸 쓴다고 화내심. 이렇게 계속 적어요. 네. 장면 둘. 입대하자 말년. 국감장에 굉장히 어색하게 앉아있는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혁 의원. 외교부와 국정원을 거친 외교 엘리트고 뭐 외통위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뭐 외교와 통상이 연결되는 분야긴 하지만 외교와 통상이 연결되는 분야긴 어떻게 하면 하지만. 연결은 되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수혁 의원은요 2달 전에 8월에 주미대사로 임명돼서 네. 사실 미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외교관은 아그레망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네. 타국이 자기네 나라로 신임 대사를 임명하면 동의입니다. 동의. 네, 부임 동의를 해주는 대부분 해줘요. 뭐 늦어져도 한 달 좀 넘기면 그 아그레망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뭐 막 불을 막 지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조윤재 대사도 한 44일 정도 지나서 아그레망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2달이나 됐어요. 네. 그래서 막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과거 트럼프를 비판했던 전력 때문인가? 지소미아 폐기 때문에 삐졌나?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가? 실제로 외통위의 주미대사관 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수혁 의원은 아그레망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고 혹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대기. 외교관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서 탈당도 해야 되고 의원직 사퇴도 해야 되고 대사 부임 절차, 업무 준비 다 해야 되는데 할 게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국감 지진이 왔습니다. 네. 이수혁 의원은 외통위 소속이었다고 했죠. 이대로 국감을 진행하면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안녕하세요 조은재 대사님, 제가 당신 후임이 될 사람입니다. 어디 지금까지 잘하셨나 보자. 네. 그렇죠. 라고 해야 되는 어색한 상황이 되니까 예. 급히 산통자기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못하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은혜 전 부대변인. 선서 어제 했나요? 그제 했나요? 뭐 며칠 안 됐을 거예요? 14일 했습니다. 네. 이수혁 의원의 의원직은 비례대표직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요. 처음에는 비례 7번이었던 문미혁 의원의 자리였는데 네. 2년 전에 그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갔죠. 그래서 탈당하고 사퇴. 문미혁 의원의 자리를 15번이었던 이수혁 의원이 승계한 거예요. 네. 이제 2년을 하던 이수혁 의원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럼 다음은 16번인 정은혜 전 부대변인이 승계받아야 됩니다. 자, 승계를 2달 동안 기다리면서 국감을 준비한 사람도 정은혜 부대변인입니다. 네. 하지만 뭐 반쪽짜리 준비였겠죠? 의원 신분이 아니니까. 자료를 요청하거나 네. 보좌관의 도움을 받거나 뭐 중요한 정보에 접근이 안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지금 국회의원이 된 게 사실상 확실하기 때문에 인터뷰도 했어요. 그쵸. 당선 사례를 대신한.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직. 만약에 미국이 아그레망을 안 주고
비토놓으면 트럼프가 트윗해요. 아니 미리 막 의원 한국 대사는 못 받겠다. 네, 의원 될 거니까 그 정보 주세요 했는데 안 돼버리면 불법이에요. 네, 그러면 큰일 나죠. 자, 이렇게 이수혁, 정은혜 두 사람은 국정감사 첫 주를 전전긍긍 머쓱 어색해하면서 보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이러면서. 왜냐하면 정은혜 이 부대변인이 그 절차를 한번 보죠. 의원실을 막 먼저 꾸려 보장을 채용하고 다 해. 그러면은 국회 이름으로 그 계약서를 쓰고 국감을 준비해야 되니까 공문을 보내야 돼요. 뭐 보내. 네. 공문 다 보냈어. 근데 트럼프가 트윗했어. 딴 사람 보내. 저 대사 안 돼. 응. 그러면 정은혜 부대변인은 뭐가 되죠? 삼원서 위조 및 행사가 됩니다. 네. 월권도 공문서군요. 네. 공문서 위조 및 공문서 행사 월권도 들어갈 것이고. 네. 그리고 10월 10일 드디어 미국의 아그레망이 도착했습니다. 네. 이수혁 의원은 가뿐하게 탈당 사퇴 다 마치고 드디어 부임 준비를 시작했고요. 정은혜 전 부대변인은 절차를 마치고 14일 국정감사를 처음으로 정은혜 의원으로서 등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은혜 의원의 임기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만약에 정은혜 의원을 되게 싫어하는 기자가 있어. 그러면은 국감 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저런 의원에게 배지를 줘서 되겠느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이라서 잘 못했을 뿐이지. 모르는 걸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수혁 의원이 이렇게 몇 개 줬겠죠. 네. 요즘은 많이 없어진 관례인데 그 보좌관 승계를 좀 했을 수 있죠. 그건 해줘야 돼. 이 경우에 해야 돼요. 네. 하자마자 말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궁금한 건데. 네. 이수혁 의원 같은 경우는 2년 했고 정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사람 다 비례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다음에 총선에 나올 때 지역구로 나와야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비례로 재선하는 것 불법 아닙니다. 아닙니까? 룰에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관례상 아무도 그렇게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문미옥, 이수혁, 정은혜 같은 이런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이 한번 네. 지역구 안 잡고 재선도 비례로 해보겠다라고 도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당에서 그 양반의 특수성상. 네. 그 아직까지는 아무도 생각만 해보고 실천한 적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미지의 영역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전 이 새 의원이 만약에 다시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해서. 문미옥, 이수혁, 정은혜 이 세 분 관리의 힘으로 인해 지역구를 구해야 됩니다. 관례 때문에. 셋이 합하면 4년이네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한 명으로 나가죠. 가위바위보에서 지역구 하나 정한 다음에 원팀 협약식 같은 거 하고. 네. 우린 원팀인데 이러고 그렇게 막 2인 삼각 같은 거 하고 다니고. 한 명은 기술 관료, 한 명은 외교 관료, 한 명은 당직자인데. 그리고 원래 탈당하려면 원팀 협약식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두 명은 이미 탈당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예를 들어 미리 해놨네. 동작구의 켈베로스 막 이러면서 세 명이서. 장문 셋. 알아서 해요 박영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매칭 사업이 전통시장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매칭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박영선 장관은 그건 기재부 소관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윤한홍 의원이 장관님 의지에 달렸다면서 기재부 탓하고 국회 탓하려면 뭐하러 장관했냐. 그러면서 NC 다이노스의 양의지 선수를 소환을 했습니다. 의지를 얻는 건 힘든 일입니다. 야구계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걸 현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김택진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아는 국정감사라면 여기서 여당 의원들이 기재부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 그걸 왜 박영선 장관한테 따지냐라면서 이제 싸움이 한 차례 일어날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이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맞는 말 했네 라면서 장관이 깃발을 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네. 그러자 여야 의원이 모두 힘내세요. 세게 가라고 세게 하면서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기재부한테 얘기해. 네. 대통령께 건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 야당의 지적에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으쌰 하면서 의기투합을 하더라고요. 감정을 초월하여. 하도 나쁜 얘기만 보니까 이거를 읽고 왠지 눈물이 핑 도네요. 멀리서 보면 모든 그 상임위의 위원들이 박영선 장관을 싫어하는 것 같죠? 이건 역으로 해석한 거구나. 거짓말 마세요.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해봐. 괜찮아. 우리가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괜찮아. 이러고 있는.
굉장히 네. 진짜 속이 뒤틀린 사람이야. 받기 싫은 응원이죠. 네. 실제로 저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요. 물론 그냥 지나가다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네. 뭐 박영선 장관 하마평 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장학금 얘기는 뭐죠? 장면 넷. 장학금을 사랑한 야당.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려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새 의원이 국감 첫날에 제기한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 4시간 하고 이 얘기 처음 나오네요. 제가 이 얘기 맨날 중에 하려고 그 법사위 국감은 제일 뒤로 밀었거든요. 네. 아무튼. 나 법사위 어떡해. 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부임한 후에 어떤 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증했다. 관계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이 들어간 다음에 어떤 업체에 대한 지원이 급증했다. 성윤모 장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 지원 결정은 민정수석 취임 전에 결정된 거고, 네.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개의 국정과제 하에서 역시 4개의 장단기 과제가 선정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이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의원이 퇴치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날아가네요. 하지만 정유섭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 한 4일 정도의 텀이 있죠. 네. 그동안 회복을 하고 나왔어요. 네. 정유섭 의원은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을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순진하게 왔겠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 따님의 지도교수 중 한 명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에너지 국감인데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물어보는데 그게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교수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감 절차로선 틀렸죠. 네. 많이 틀렸죠.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조국 장관 딸을 장학금 수여 대상으로 추천한 적 있느냐?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좀 불러보자. 윤순진 교수 아니 이사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뭐 자기가 지도교수이긴 했는데 2학기 한 달 만에 휴학을 해서 실제 지도를 한 적은 없다. 이제 정의섭 의원은 당신이 신청한 것도 아니다. 잡았어. 신이 나서 자 그럼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지도교수도 모르는 서울대 장학금이 존재하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윤순진 교수 아니 이사장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 장학금이 있던데요. 있어. 네. 심지어 사조까지 붙였습니다. 서울대 교수 자녀 중에 장학금 받은 학생이 있어서 조사해보니까요. 그 친구도 자기가 신청한 적 없는데 교수 자녀 신청한 적 없는데 전화 받고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다는 정보도 쓸데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있었어. 퇴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여담인데요. 네. 너무 궁금한데 알아내지 못한 정보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 머니투데이 더삼백의 김한희 기자가 산통자위의 첫날 국감을 이제 한 줄평 쓰면서 정유섭 의원 항목 한 줄평 이렇게 적었어요. 네.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이라규 느낌표 2개. 주요 질의 키워드란에는 해시태그 저물가, 해시태그 저투자, 해시태그 저고용 이라고 적었더라고요. 네. 대체 정유섭 의원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직접 목격했을 김한희 기자가 이렇게 짧게 썼던 것 외에는 아무 언론인도 이건 뭐 뻔해요. 7월 경제지표 나온 다음부터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제로가 왔다. 이건 디플레이션이다. 지금 제로는 아니잖아요. 디플레이션 우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농산물 수급 상황 뭐 블라블라 몇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 재경부가 발표할 때 기재부가 발표할 때는 다 얘기해요. 자, 교복값이 빵원이 됐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일본 완성차가 할인을 이만큼 했습니다. 저랬어, 이랬어요. 다 합해보니까 이번에 제로가 됐습니다. 라고 다 얘기했어요. 네. 박근혜 때면 2달, 3달 빨아줬을 겁니다. 물가를 제로로 잡은 대통령이 나왔다! 그날 저녁부터 경제지들은 코드를 잡았습니다.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지났는데 그 보도 나온 지 한 달 반쯤 됐는데 쏙 들어갔거든요. 거기 있던 단어 중에 디플레이션을 끄집어낸 거예요. 산자위에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그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려고 많이 마음 먹고 나왔고 실제로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기자들 열심히 보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기자들한테도 아무리 봐도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 상황이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말은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이 코드를 가지고 국민들이 겁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일단 기자들부터 겁이 안 났어요. 계속 노래 부르네. 라는 생각만 들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궁금증은 풀렸는데 그러니까 네. 더 슬퍼지네요. 정유섭 의원 트렌드 진짜 못 잡는군요. 어우, 그럼요. 예. 우리 트렌드 하면 이완영 의원이었는데 이완영 의원 엘리미 되시는 바람에 이완영 의원이 직을 잃으셨습니다, 최근에. 네, 그 피선거권 회복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젠데요? 차차기 총선 끝나고 2개월 뒤입니다. 저는 1913년인 줄 알았어요. 하도 2024년 6월이다. 알았습니다. 갔어요 우리 댄디보이. 고민 네. 해결. 산자위에. 알죠? 그리고 이거, 네, 말씀하세요. 몇 개의 금지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낸 건 일단 조국이,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하면서 빼야지 했던 거 몇 개의 금지어가 일단은 조국이었고, 그 다음에 좀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예요. 네.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하나를, 맥락 없는 단어 하나를 끄집어냄으로써 베네수엘라를 자꾸 등치시키려고 네. 하는데, 그런 정도군요. 베네수엘라한테 큰 실례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큰 경제적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살인이 무진장 나오고 막 이래야 돼요, 지금. 조국 얘기 나오면 뒤로 날아가고, 베네수엘라 나오면 위에서 물 떨어져야 돼요, 지금. 산자위, 전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그 이사장을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써버렸어요, 야당 의원들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긴 했습니다, 국회가. 1년에 한 번 제대로 부를 수 있는데. 퇴치나 당하고. 퇴치나 당하고. 예, 그것도 단체로. 박멸이나 당하고. 이건 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테 잘못이고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세금을 준 국민한테 잘못이고요.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산자위에 엘리트 플레이어 정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네, 저는 오늘 분량상 소개는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네. 산통자의 붙박이 의원이에요. 지난 국감에서도 계속 폭넓고 핵심을 짚는 시야를 보여줬는데요. 금년에는 시야를 쫙 좁혔어요. 뭔데요? R&D 예산 감사에 집중하니까 효율이라는 것이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드나 보네요. 만나는 7개 정도의 그 R&D 관련 그 연구 예산을 받는 피감기관을 탈탈탈 털었습니다. 그렇군요.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기대할 만한지, 향후 효율은 기대할 만한지, 이건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닌지 틀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잘 접목시키면서 네. R&D 쪽을 혼자서 평정을 다 해버렸습니다. 네. 기재부 쪽에 큰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것들 중에 미래 산업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점에서는요, 전문 인력이 국회의원이 되든지 해가지고 더 달라고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건 단선적이라고 봐요. 보좌관 오래하고, 그냥 정치인 유닛 있죠? 그런 사람들이 원래 예산 나누는 일에는 저는 가장 전문가와 적임자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갈등과 욕망을 봉합하는 일들을 하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일들을 하니까. 특히나 R&D 예산은 눈 부릅뜨고 계속 쳐다보는 정치적인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 양반은 정치인 유닛입니다. 네. 보좌관 생활부터 사회생활 시작한. 약간 R&D 덕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재밌을 거예요, R&D 덕후 하면. 제일 좋아하는 글자 R과 D. 저 철덕보다는 재밌을 거예요. 그럼 R2D2는 진짜 좋아하겠다. 좋아하는 두 배로 좋네요. 좋아하는 네. 색깔 빨강색. 그래서 막 빙빙 돌잖아요. 선체로. 맞아요. 다음은 누굽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삼아 의원입니다. ESS 문제에 대해서 넓고 깊게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이후에도 태양광, LNG, 한전 등 에너지 문제에 올인한 선택과 집중이 돋보였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디테일이 늘 굳건한 의원입니다. 네. 심지어 정부의 적폐청산을 좀 이렇게 비판하고 싶어. 그런 비판조차도 굉장히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천천히 쌓아 올라가면서 향해 갑니다. 네. 되게 신기해. 건축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꺼낸 이슈들이 정부 비판용이기도 한데 동시에 민생을 챙기기도 하니까. 네.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 숨겨져 있는 그 비리 사건처럼 숨겨져 있는 사건의 전말을 찾아내는 그 수사 능력. 네. 그거를 풀어내는 지리 능력 다 탁월합니다. 예, 가스공사의 비리백화점 사건에다가 이제 그걸 잘 재구성하고 의혹까지 얹은 게 딱 그 백미였죠.
송갑석 의원이 처음에 이제 국회에 등원을 하는 시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은 이거였습니다. 나름 386에 뭐랄까요, 그 큰 얼굴 중 한 사람인데 빛을 늦게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 혹은 불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완장질이나 많이 하고 다니고 언론이나 많이 찾으러 다니고 지역에 이제 지역정가 좋은 일만 해주려고 뭐 예산 따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그냥 지역 보스가 하는 일 정도 하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난 4년간 송갑석 의원이 정도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전대협 의장들 중에 초선의 성적이 가장 뛰어나다고 봅니다. 전대협 의장이 반드시 국회의원을 해야만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됐죠. 앞으로 또 클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자위의 엘리트 플레이어들까지 선정했고, 네, 여기까지 하고 XSFM의 19 국정감사 기록실 산통자위 시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그 목요일과 금요일에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문화체육관광위와 행정안전위 국감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점심시간에 바쁜데 식사를 하시는 시간 20-30분 동안에는 한 가지 주제밖에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집에 새는 곳 딱 한 곳만 보고 있기에는 집 전체가 다 청취자 여러분 겁니다. 다른 많은 오래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잡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2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